저는 집을 사기 위해 5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내일 동생 결혼 자금으로 보내주겠다고요. 저는 모른 척,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돈을 보내기 전 제가 먼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지난 10년, 결혼 생활 10년, 며느리로 살아온 10년, 제 자신을 잊을 정도로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온 10년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마치 꿀을 모아 집을 짓는 일벌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보금자리는 좁고 후텁지근한 이 월세방이 아니었습니다. 꽃을 가득 심을 수 있는 베란다가 있는 예쁜 작은 아파트였죠. 남편 민준 씨가 작은 책상을 놓고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대로 된 공부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저는 그 꿈을 저축하는 돈 한 푼 한 푼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잔고가 정확히 5억 원에 도달했을 때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생 끝에 찾아온 행복과 만족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맞춰 남편에게 이 통장을 보여주며 깜짝 놀라게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일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저를 힘껏 껴안으며 자신과 이 가정을 위해 이토록 희생해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겠죠. 저는 낡아 빠진 통장을 바라보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찍 장을 봐서 민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은 이상하리만치 아늑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식탁에 올리며 익숙한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때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척이나 중요한 이야기인 듯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줄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랐죠. 바로 그 순간 제가 막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말이 얼음물처럼 제 심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요. 5억, 정확히 5억 원이에요. 한 푼도 모자라지 않아요. 서연이가 방금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키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절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니까요.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볍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지금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는 부엌 조리대를 붙잡고 겨우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민호 결혼하면 우리 집안이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어깨가 펴지겠어요. 신부 측에서 얼마를 요구하든 다 맞춰줄 수 있다고요. 어머니, 민호한테 마음의 준비나 하라고 하세요. 내일 제가 어떻게든 돈을 빼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집 사는 건요. 아, 그건 천천히 생각해도 되죠. 우리 부부 아직 젊은데 몇 년 더 월세 살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동생 민호의 결혼이죠.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약속했잖아요. 함께 돈을 모아 우리만의 집을 사자고. 월세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요? 하지만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한마디. 남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어머니, 뭘 걱정하세요. 그 멍청한 마누라는 구슬리기 아주 쉬워요. 제가 달콤한 말 몇 마디 던지고 약속 좀 해주면
금방 홀딱 넘어온다니까요. 지난 10년간 우리 집 ATM기나 다름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김서연은 완전히 제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멍청한 마누라, 손바닥 안. 한 글자 한 글자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제 꿈과 사랑처럼요. 날카로운 파열음에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심 좀 하지. 왜 그래? 다친 데 없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고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남자를요. 그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매일 보던 그 걱정스러운 표정. 하지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위선적이고 무섭게 느껴질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비뚤어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허리를 숙여 깨진 유리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제 마음에 산산조각난 파편들을 줍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안으로 삼켰습니다. 안 돼, 서연아. 울면 안 돼. 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 넌 멍청이가 아니야. 넌 ATM기가 아니야. 지금부터 이 연극의 감독은 바로 너야.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남편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회사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집과 아이들에 대한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신 더 차갑고 잔인한 다른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 옆에 누웠지만 너무나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그의 등, 여전히 규칙적인 그의 숨소리. 하지만 지금 저에게 그는 그저 낯선 사람, 한 침대를 쓰는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잠든 척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멍청한 마누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ATM기. 처음에 고통이 가라앉자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10년의 청춘, 불평 한마디 없이 희생한 10년의 대가가 이런 경멸과 뻔뻔한 이용이었나요? 제가 뭘 잘못했죠? 그를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그를 믿은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가장 큰 잘못은 너무 유순하고 순종적이었던 제 자신인가요? 아니,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내 노력과 땀, 눈물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뻔뻔하게 빼앗기게 둘 수는 없습니다. 울 만큼 울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하지만 소란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그의 정체를 폭로한다면 그 모자는 딱 잡아떼거나 심지어 저에게 누명을 씌울 겁니다. 그는 또다시 달콤한 말로 저를 구슬리려 하겠죠. 그리고 마음이 약해진 순간 저는 또 믿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의 가족의 진짜 얼굴을 벗겨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출근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유일한 친구인 수진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저와는 정반대인 여자입니다. 똑똑하고 독립적이며 강하고 로펌에서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여러 번 저에게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지 말라고 충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민준 씨가 만들어낸 거짓 행복의 껍질에 빠져 있어서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녀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수진이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박민준 그 자식이 너 괴롭혔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어젯밤에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저에게 이상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남편이랑 그 시어머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자, 그만 울어. 지금 운다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 내 말 잘 들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평소처럼 그 사람을 대하고 심지어 의심받지 않도록 전보다 더 다정하게 굴어야 해. 네가 소란 피우면 모든 게 끝장이야. 알겠어? 저는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좋아.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를 수집해야 해. 내 말이 맞아. 증거 없이는 그들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인간이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녹음해야 해. 오늘 오후에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기다려봐. 그리고 지금부터 재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 통장, 급여 명세서, 집안 물건, 산 영수증 같은 거 전부 사진 찍거나 복사해놔. 네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많을수록 좋아. 나중에 법정에서 그게 내 무기가 될 거야. 법정이라는 두 단어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진이의 말을 들으니 그것이 유일한 길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나 너무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있잖아. 넌 강해져야 해. 서연아. 이건 너의 명예와 미래를 위한 싸움이야. 넌 멍청이가 아니고 ATM기도 아니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는 멋진 여자라고. 그거 명심해. 이제 눈물 닦고 가볍게 화장하고 큰 연극을 펼칠 준비를 해. 오후에 갈게. 수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안에 꺼져가던 결심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새로운 생명력 같았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제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호한 미소를요. 이 싸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겐 수진이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그날 오후 수진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에너지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늘 피곤해 절어있는 저와는 달랐죠. 그녀는 별다른 질문 없이 작은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너의 첫 번째 무기야. 제가 열어보니 안에는 USB처럼 생긴 아주 작은 장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 사람 핸드폰에 설치하는 게 아니야. 그랬다간 금방 들켜. 이건 초소형 녹음기고 음질도 아주 좋아. 자석이 붙어 있어. 박민준이 자주 앉아서 통화하는 거실이나 침실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예를 들어 책상 밑이나 의자 밑 같은 곳에 붙여두기만 하면 돼. 배터리는 일주일은 갈 거야. 배터리가 다 닳으면 몰래 떼서 충전하고. 저는 그 장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첫걸음. 저와 한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멍청한 마누라,
ATM기라고 비웃던 모습이 떠오르자 그 연약한 감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걔 핸드폰은? 제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수진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 네가 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 바로 의심할 거야. 일단 이것부터 사용해. 넌 인내심을 가져야 해. 서연아, 이 싸움은 인내심과 냉철한 머리가 필요해. 민준 씨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는 통화가 잘 터지고 시원하다는 이유로 베란다 근처 소파에 앉아 통화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죠.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소파 앞 작은 커피 테이블 밑에 녹음기를 붙였습니다. 딸깍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자석이 테이블의 철제 프레임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일을 마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현명하고 사려 깊은 아내였습니다. 밤이 되어 민준 씨가 깊이 잠들면 저는 원치 않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서류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민준 씨는 성격이 꽤 덤벙대서 모든 것을 제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저는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와 그의 근로계약서, 매년 인상된 급여 내역서까지.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 비밀번호로 보호된 비밀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매달 우리 부부의 월급은 모두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자기가 관리하는 게 안전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낭비하게 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 말도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저는 은행 앱에 로그인하여 지난 10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빽빽한 숫자들은 제 수입과 그의 수입, 그리고 가정의 모든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월세, 전기세, 수도세, 양가 경조사비, 대부분의 큰 지출은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그의 월급 중 일부는 용돈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그가 저축 통장에 넣었습니다.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결혼 생활 중에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제가 신뢰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돈을 모으게 하기 위해 제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되면 그는 돌변할 작정이었던 거죠. 저는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 TV, 냉장고, 세탁기, 오토바이 등을 구매한 영수증 더미도 찾아냈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가서 사고 제 돈으로 지불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도 빠짐없이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숫자 하나하나가 저의 기여와 희생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증거를 모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동안 아내일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주된 노동자이자 경제적 기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은 저를 마치 기생충처럼 쉽게 속일 수 있는 바보처럼 여겼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가 출근하기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떼어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열었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돼가니? 서연이 걔 뭐 의심하는 거 없지? 네, 어머니. 아직 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돈 빼낼 좋은 날을 보고 있어요. 친구랑 사업 투자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분명히 줄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나도 조바심이 나서 죽겠다.
그쪽 집에서 계속 재촉하잖아. 결혼 자금이 없으면 결혼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더라. 알아서 빨리 좀 처리해라. 온 식구가 너만 쳐다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혹시 서연이가 들으면 귀찮아져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두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업 투자라니 또 뻔뻔한 거짓말. 그들은 제 돈을 공개적으로 빼앗을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혐오감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첫 번째 증거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지만 제 자신을 지킬 첫 번째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확보한 후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자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돈에 손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은 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청춘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산을 지킬 견고한 방어벽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함정을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중에 저는 슬픈 척하며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이상해 보이네.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바로 이때다. 제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며 일부러 걱정되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약값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은행 앱이 계속 안 들어가지네요. 계속 시스템 오류라고만 떠요. 너무 걱정돼요. 우리 계좌에 무슨 문제 생긴 건 아닐까요? 저는 일부러 크고 명확하게 은행 앱 오류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얼굴색이 약간 변했습니다. 그는 그 무엇보다 이 계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류, 왜 오류가 나? 핸드폰 줘봐. 내가 한번 볼게. 저는 그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물론 저는 미리 앱에서 로그아웃해둔 상태였습니다. 민준 씨는 몇 번이나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일부러 비밀번호를 몇 번 틀리게 입력해서 계정이 일시적으로 잠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 아마 은행 시스템 점검 중인가 봐. 오후에 다시 해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될 거예요. 방금 고객센터에 전화해봤어요. 제 계좌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있어서 안전을 위해 임시로 잠갔대요.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신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네요. 너무 번거로워요. 여보, 저는 민준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걱정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그 5억 원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위험하네. 그럼 오늘 오후에 잠깐 휴가 내고 은행 가서 바로 처리해. 돈 문제는 장난이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이참에 그냥 모바일 뱅킹 연동도 해지해 버리려고요. 요즘 인터넷 사기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앞으로 돈 보낼 일 있으면 그냥 은행에 직접 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게 확실하죠. 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앱을 해지하면 어떻게 그 큰 돈을 쉽게 이체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당신 말이 일리가 있네. 안전이 최고지. 그렇게 해. 좀 귀찮아도 그게 낫겠다. 그가 그렇게 쉽게 동의한 것은 자기가 입만 열면 제가 순순히 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제가 설치한 함정의 첫 단계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말한 것처럼
오류를 처리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모바일 뱅킹 앱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 계정 잠금만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2가지 중요한 일을 처리했습니다. 첫째, 하루 이체 한도를 500만 원이라는 매우 낮은 금액으로 재설정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거래는 거부될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거액, 구체적으로 1억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거래 지연 기능을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거액 이체 명령이 실행될 때 즉시 처리되지 않고 24시간 동안 보류됩니다. 그 시간 동안 계좌 소유자는 원하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부적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저를 약간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제 요청대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방어벽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큰 물고기가 스스로 그물에 걸려들기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일은 잘 처리됐고.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처리됐어요. 비밀번호도 새로 바꾸고 핸드폰 앱도 해지했어요. 이제 해커 걱정 없이 편히 잘 수 있겠어요.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조심성 있으니 좋네. 아무 일 없었다니 다행이다. 그의 의심은 완전히 풀린 듯 했습니다. 그는 은행 앱이 여전히 존재하며 운명적인 이체를 실행할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의 음모를 전혀 모르는 멍청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의 동생 민호의 결혼 준비에 대해 먼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민호 씨 결혼 준비는 어디까지 됐어요? 우리 부부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요? 민준 씨는 제 질문에 눈을 빛냈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아, 할 일이 많지. 하지만 괜찮아. 동생 일인데 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요. 당신 동생은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은 일생일대의 큰일인데 우리가 형수로서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힘드신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죠. 혹시 돈 문제로 어려우면 저한테 꼭 말해요. 우리 저축한 돈도 이런 일을 위해 모은 거잖아요. 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당신이 이렇게 이해심이 깊을 줄 알았어. 좋아. 며칠 더 상황을 보고 당신과 상의할게. 그는 제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이 그가 더 빨리 행동하게 만들어 제 함정이 더 빨리 작동하게 하려는 것임을 그는 몰랐습니다. 연극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고 저는 마지막 피날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제가 선의의 제안을 한 지 이틀 만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받은 후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래.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고 싶으시다고. 우리 두 사람이 너무 보고 싶으시다고 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 5억 원을 보고 싶은 걸까? 저는 이것이 따뜻한 가족 식사가 아니라 저를 압박하기 위해 미리 짜인 홍문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거절하면 그들의 의심을 살 것입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어머, 잘 됐네요. 저도 어머니랑 식구들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께 제가 신선한 과일 좀 사가겠다고 전해주세요. 저의 순종적인 태도에 민준 씨는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은 제가 수락한 이유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 역시 제 연극이 절정으로 치닫을 무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우리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예전과 같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는 다른 열렬함으로 문 밖까지 나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며느리,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살이 아주 보기 좋게 올랐네. 우리 민준이가 아내를 잘 챙기나 보네. 저는 그저 몇 마디 예의상의 대답으로 웃어 넘겼습니다. 시동생 민호와 그의 예비 신부도 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젊고 화사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뭔가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저에게 이상할 정도로 잘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밥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셨습니다. 민호는 형수님, 더 드세요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마치 저의 책임을 상기시키려는 듯 가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식사는 거짓된 웃음소리로 위장된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제가 약간 취한 듯 보이자 시어머니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이 애미 애비도 이제 늙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저 너희들 잘 사는 모습만 보면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우리 민준이는 걱정 없지. 예쁘고 똑똑한 아내 만나서 살림도 잘 꾸려나가고 이제 민호만 남았는데 그녀는 말을 흐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도 즉시 슬픈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저 이번에 파혼해야 할 것 같아요. 그쪽 집에서 결혼 자금으로 너무 큰 돈을 요구해요. 무려 5억 원이 나요. 부모님은 늙고 힘드신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5억 원. 그들은 그 숫자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파는 채소 한 다발처럼요. 온 가족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 마음을 꿰뚫는 드릴 같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 씨도 큰형답게 책임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당신 생각은 어때? 민호 일도 우리 집안일이잖아. 우리가 형수인데 동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우리한테 모아둔 돈이 있으니 그걸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민호 씨, 다들 맞는 말씀하셨어요. 동생 결혼은 큰일이죠. 저희가 형수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요. 제 말을 듣자 온 가족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숨길 수 없는 기쁨의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서연이가 제일 속이 깊다니까.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 돈은 저희 부부가 지난 10년간 아끼고 모은 전 재산이고 이 지긋지긋한 월세 생활을 끝내고 집을 사려고 모은 돈이에요. 지금 그 돈을 전부 민호 씨에게 주면 저희 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언제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식사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민호가 가장 먼저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 돕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집 사는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제 결혼은 미룰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가족 간의 정이 더 중요하지. 설마 동생한테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니?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이 밥상을 뒤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민준 씨를 쳐다보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봤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저를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랑 민호도 너무 조급해서 그런 거야. 집 문제는 조금 미뤄도 괜찮아. 내가 약속할게. 나중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몇 배로 갚아줄게. 응? 그의 약속은 이제 제 귀에 우스꽝스러운 희극처럼 들렸습니다. 몇 배로 갚는다고요? 어떻게요? 저를 계속 ATM기로 여기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즉각적인 결정을 얻어내지 못했고 그것이 그들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등 뒤에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저 역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을 나선 후 돌아오는 내내 민준 씨는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제가 식사 자리에서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문을 쾅 닫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침실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차가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오랫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민준 씨는 침대에 누워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로 올라가 옆에 누웠습니다. 피곤하고 약간 토라진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숨을 고르게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상대로 자정 가까이 되었을 때 그가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민준 씨가 살며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발소리를 죽이며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살짝 눈을 떠 그의 뒷모습을 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그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분명 어머니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눕지 않고 제가 평소 핸드백을 두는 화장대 쪽으로 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열쇠? 아니면 제 핸드폰? 아니, 저는 앱을 해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핸드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후 제가 샤워하는 동안 그가 몰래 제 계정과 연동된 은행 앱을 다시 설치한 그 핸드폰을요. 그는 원래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제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했거나 알아채더라도 감히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핸드폰을 찾은 그는 침대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그의 얼굴에 희미한 빛을 비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교활하고 사악해 보였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눈을 가늘게 뜨고 그가 은행 앱을 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치며 숫자 5억을 입력했습니다.
제가 10년의 청춘과 맞바꿔야 했던 그 숫자를요. 그리고 저는 그가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빠르게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분명 어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겁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살짝 헛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이는 척했습니다. 민준 씨는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핸드폰 화면을 끄고 서둘러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은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15분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번에는 정말 잠든 것 같았습니다. 낮 동안의 긴장과 분노가 그를 지치게 만든 모양입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침대에서 내려와 그가 누워있는 옆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그의 바지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깨어난다면 제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을 그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살금살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는 화면 잠금 비밀번호는 설정하지 않았고 중요한 앱에만 비밀번호를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앱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가장 최근의 대화 상대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분노로 두 손을 떨며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오늘 아주 고집부려요. 돈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하니? 신부 측에서 계속 재촉하는데. 걱정 마세요.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제 핸드폰에 앱 다시 깔았어요. 오늘 밤 서연이 잠들면 5억 전부 어머니한테 보낼게요. 내일 아침에 걔가 알게 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걔가 난리치면 어떡해. 걔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난 몇 년간 저한테 반항 한 번 못했는데요. 일단 돈부터 받고 생각해요. 어머니, 돈 받을 준비하세요. 이체 끝나면 바로 문자 드릴게요.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산 탈취 음모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저는 서둘러 제 핸드폰을 꺼내 그 메시지 내용을 전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저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의 핸드폰 갤러리에서 방금 찍은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민준 씨의 바지 주머니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꺼낼 때처럼 조용히요. 그런 다음 저는 침대로 돌아와 누웠지만 눈은 천장을 향해 활짝 뜨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와 결심은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지만 사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분 1초가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그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순간을, 제가 설치한 함정이 닫히는 순간을. 새벽 2시쯤 저는 다시 민준 씨가 살며시 몸을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제 숨소리를 들으며 제가 죽은 듯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확신한 후에야 살금살금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화면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가 몇 분 후면 그 거액이 어머니의 계좌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맡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가문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멍청한 아내는 내일 아침 그저 울며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눈을 감았지만 귀는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저는 그가 화면을 탁탁 누르는 소리와 안도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체 명령을 끝낸 모양입니다. 그는 거래 성공 알림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나고 2분, 5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가 불쾌한 듯 대진하고 혀를 차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화면을 계속해서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화장대 위에 놓인 제 핸드폰에서 아주 작은 띵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1일 이체 한도 초과로 5억 원 이체 거래에 실패하였습니다. 민준 씨도 그 문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여전히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왜 실패했지? 이체 한도. 언제부터 이 계좌에 이렇게 낮은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지? 그는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차가운 오류 메시지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승리감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멍청한 아내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싶었겠지만 이미 한밤중이라 아무도 근무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는 이것이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일 뿐이고 내일 아침 은행에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한동안 뒤척이다 잠들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더 이상 만족스러운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래 실패 문자를 받자마자 제 차례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완전히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제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심호흡을 한 후 은행의 24시간 긴급 상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긴박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제 계좌번호는 긴급한 일로 전화드렸습니다. 방금 제 계좌에서 5억 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이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제 계좌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자산을 탈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즉시 이 계좌의 카드와 모든 온라인 거래를 영구적으로 동결시켜 주십시오. 전화기 저편의 직원은 제 요구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네, 김서연 고객님. 진정하시고 본인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계좌 소유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막힘없이 말했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직원은 말했습니다. 네, 정보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고객님의 카드와 온라인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정지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가까운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추가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체를 동결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카드와 온라인 거래만 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그물이 쳐졌습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심지어 저조차도 그 계좌에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 그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났고 그가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몸이 가뿐하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싸움은 곧 끝날 것이고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보니 어젯밤의 일로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오늘 새벽 2시 15분에 있었던 5억 원 이체 실패 거래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에 붉은 직인이 찍힌 A사 용지를 손에 쥐자 마치 민준 씨와 그의 가족에게 내려질 판결문을 든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저는 그 저축 계좌에 있던 5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다른 은행에 새로 개설한 계좌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직 저만이 비밀번호를 아는 민준 씨가 절대 손댈 수 없는 계좌로요. 은행 직원이 제 이름과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새로운 통장을 건네주었을 때 저는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야 진정으로 제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자와 함께 살 공동주택을 사기 위한 돈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자본금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저는 곧장 수진이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저를 꼭 껴안으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아주 잘했어. 중년의 여성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급여 명세서 사본, 쇼핑 영수증,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대화 녹음 파일, 돈을 이체하려던 음모를 폭로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젯밤에 실패한 거래를 증명하는 은행 내역서까지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볼수록 그녀의 미간은 찌푸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본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이 증거들이라면 아주 강력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청구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김서연 씨가 증명한 경제적 기여도와 박민준 씨의 기만 행위 및 재산 탈취 의도를 고려할 때 법원은 김서연 씨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축액 5억 원의 대부분, 심지어 전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음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동시에 민준 씨가 고의로 돈을 이체하려 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것입니다. 즉, 그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계좌와 자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자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모든 길이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도 망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저는 길가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한 잔 시킨 후 핸드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니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짧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린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요. 5억 원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몇 초 후면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겠지만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처럼 그 역시 공황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둘 겁니다. 오늘 밤, 바로 이 월세방에서 마지막 연극이 펼쳐질 것입니다.
패가 공개될 것이고 승자는 바로 저일 겁니다. 저는 민준 씨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여 마지막 대결을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밥도 하지 않았고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평소 어머니에게 전화하던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 커피 테이블 위에는 모든 것을 펼쳐놓았습니다. 급여 명세서 한 장 한 장, 쇼핑 영수증 더미, 어젯밤에 실패한 거래 내역서, 그리고 그 중앙에는 그와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이 띄워진 제 핸드폰, 그 옆에는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오직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심판의 시간을 향해 카운트다운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6시쯤 저는 밖에서 민준 씨의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약간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긴장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 씨가 폭풍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빛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저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문자는 그의 마음속에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갔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그 문자 무슨 뜻이야? 그는 두려움의 목소리가 갈라진 채 한바탕 쏟아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커피 테이블 쪽으로 턱을 까딱했습니다. 민준 씨의 시선이 제 손짓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보자 그의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은행 내역서를, 자신의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왜 당신한테 이런 게 있어? 그때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 없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왜 나한테 있냐고요?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를요. 박민준 씨, 당신의 연기 정말 대단했어요. 지난 10년간 당신은 저를 완벽하게 속여왔어요. 민준 씨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은 탈출구를 찾는 듯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을 저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서연아, 내 설명 좀 들어봐. 이건 그냥 오해야. 오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과 씁쓸함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설명해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서, 멍청한 마누라에 대해서, ATM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요. 설명해봐요. 왜 당신이 새벽 2시에 내 피땀 어린 돈 5억 원을 몰래 어머니에게 보내려 했는지. 설명해봐요. 듣고 있으니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 씨의 심장을 강타하는 망치 같았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변명은 눈앞에 놓인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남편의 눈빛이 아닌 현장에서 잡힌 범죄자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충격과 두려움, 절망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준 씨는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 셔츠를 적셨습니다. 잠시 얼어붙어 있던 그는 정신을 차렸는지 아니면 죄를 부인할 다른 방법을 찾았는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려 애썼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머니께 돈을 보내려 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야. 나중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당신이 걱정할까봐.
저는 그를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꾸며낼 수 있다니 위독하시다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오후 동네 아주머니들과 화투를 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의 거짓말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녹음기를 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 민호 결혼하면 우리 집안이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어깨가 펴지겠어요. 신부 측에서 얼마를 요구하든 다 맞춰줄 수 있다고요. 그 멍청한 마누라는 구슬리기 아주 쉬워요. 지난 10년간 우리 집 ATM기나 다름없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 씨의 뺨을 후려치는 따귀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하얗게 질렸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그의 마지막 부인 시도마저 꺾어버리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발치로 기어와 다리를 붙잡고 울며 빌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제발 부탁할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하도록 시켰어. 민호 결혼 자금 없으면 나랑 의절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나도 중간에 껴서 너무 힘들었어. 정말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야, 서연아. 그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효자 아들의 고충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어머니에게 떠넘기며 자신을 불쌍한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고 비겁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더 경멸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조차 지지 못하고 늙은 어머니를 탓하는 남자라니. 저는 차갑게 그의 손에서 다리를 뺐습니다. 연기 그만해요. 민준 씨, 당신 연극은 이제 끝났어. 내가 아직도 이런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당신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동생을 아끼는 거,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잘못은 당신의 효도를 위해 내 사랑과 희생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도구로 당신 가족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당신에게 나는 한 번도 아내였던 적이 없었죠. 그렇죠. 민준 씨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사랑해, 서연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됐어요. 저는 그의 거짓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난 이미 사인했어요. 당신도 사인해요. 민준 씨는 이혼 서류를 보고 경악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혼, 안 돼. 난 이혼 못해. 동의 못해. 서연아,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은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할 수 있고 할 거예요. 난 충분히 참았어요. 지난 10년간 난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서류에 사인하고 당신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니. 여긴 우리 집이잖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 당신이 이 집 월세 내는데 한 푼이라도 보태서요? 아니면 전부 이 ATM기 월급에서 나갔나요? 그냥 가요. 10년 전 당신이 나에게 왔던 것처럼 빈손으로 가라고요. 그것이 당신이 배신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예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밖에서 울부짖고 빌고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소리는 무시했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죽었고 쟤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침실 문을 열자마자
민준 씨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수염은 덥수룩한 것이 무척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다시 애원극을 시작하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 쌀 시간 하루 줄게요. 내일도 여기 있으면 경비실에 연락할 거예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시끄럽게 울리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연, 너 이년 문 열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문 열어. 민준 씨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구세주를 만난 듯 서둘러 문을 열러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성난 암사자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민호의 얼굴에도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달려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손찌검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뭐 하냐고.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물어? 네가 무슨 마누라라고 감히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해? 어떤 놈이랑 바람이라도 났냐? 아니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제 돈 좀 생겼다고 버리려는 거지? 그녀는 온갖 악독하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형이 형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겨우 돈 문제 때문에 형한테,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정은 다 어디로 버리셨어요? 그들은 완벽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 형을 위하는 동생, 저를 배신하고 탐욕스럽고 무정한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 뒤에 서서 어머니와 동생이 저를 공격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저를 겁주고 마음을 흔들어 이혼 서류를 거두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유순한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할 말을 다 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연기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조용히 테이블로 가서 핸드폰을 들고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얘야, 걔 돈 다 빼서. 뺏고 나면 어떻게 돼야든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집 며느린데 어딜 도망가겠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그리고 민준 씨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떻게 모자간의 사적인 대화가 저에게 녹음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들을 그들 얼굴 앞에 들어보였습니다. 이것도요. 내일 아침에 걔가 알게 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어머니랑 민준 씨가 다 계획했잖아요. 이제 와서 누구 앞에서 연기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며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점차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늘 무시하던 착하고 어리숙한 며느리, 형수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더 이상 얘야라고 부르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네요. 10년간 시댁 며느리로 살면서 제 도리는 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가족들은 저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돈 버는 도구, 이용해 먹기 좋은 바보로 여기셨죠. 이제 끝났어요. 저와 어머님 아들은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법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겁니다. 민준 씨에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짐 챙겨 나갈 시간 하루 줄게요. 그러지 않으면
법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과 민호 씨도 돌아가 주세요. 여긴 더 이상 당신들 집이 아니에요. 저의 단호함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시어머니와 민준 씨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저였습니다. 법적 싸움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의가 제 편이라고 믿습니다. 격렬한 대질 신문 끝에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는 비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저를 붙잡고 괴롭힐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격하여 그들이 더 이상 어떠한 수작도 부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내 도움이 필요해. 말해, 듣고 있어. 또 그 곧 전 남편 될 인간 이야기야. 전화기 저편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응, 이 이야기를 공론화하고 싶어.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해, 서연아. 이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건 너도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다는 뜻이야. 집안 망신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확실해.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난 사람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들이 나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그리고 이건 나처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경고이기도 해. 조용히 참고만 있으면 나쁜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해질 뿐이야. 제 말을 듣자 수진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았어. 이게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김서연이야. 알았어. 그 일은 나한테 맡겨. 넌 그냥 모든 이야기를 최대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글로 쓰기만 해. 이름이랑 개인정보는 가리는 거 잊지 말고 다 쓰면 나한테 보내. 나머지는 이 마케팅 전문가가 알아서 할게.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10년 결혼 생활의 비극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갔습니다. 집을 사려던 꿈,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의 고통, 증거를 수집하던 과정, 시댁 식구들의 악독한 말과 뻔뻔한 행동들을요. 저는 더하거나 꾸미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글을 받고 내용을 좀 더 매끄럽게 다듬고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10년간 시댁의 ATM으로 살았던 아내의 눈물겨운 고백, 그리고 5억 원을 되찾은 통쾌한 반격. 그녀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반응이 폭발적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몇 군데에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예상대로 제 이야기는 폭탄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글은 수만 개의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의 행동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비겁한 남자와 뻔뻔한 시댁이 있을 수 있죠. 아내분 너무 불쌍해요. 10년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라니. 그래도 제때 정신 차리셔서 다행이에요. 읽는 내내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저런 인간들은 제대로 혼쭐이 나야 해요. 아내분의 현명함과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여자는 스스로를 구해야 해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이름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심코 언급했던 민준 씨의 회사에 대한 세부 사항들 때문에 그의 동료들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에 반가운 인사는 사라지고 대신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예전에 그와 웃고 떠들던 여직원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무도 그의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 일이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갔고 사장님은 그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제 이야기가 실린 인터넷 기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설명해 보게. 우리 회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직원을 용납할 수 없네. 민준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까지 벼랑 끝에 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론의 심판은 그 어떤 처벌보다 더 고통스럽고 치욕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여론이라는 폭탄은 민준 씨의 회사에서만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호의 예비 신부 집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원래부터 변변한 직업이 없는 사윗감을 탐탁지 않아 했는데 이제는 온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기꾼 가족이라는 오명까지 추가된 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관련된 사람들은 읽어보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의 부모는 글을 읽고 지인들을 통해 추가적인 소식을 들은 후 즉시 시어머니 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길게 말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통보했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형을 둔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정말 창피한 줄 아세요. 그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깨어나기를 반복했고 민호는 거의 미쳐버렸습니다. 부잣집에 장가가서 인생 역전하려던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소의 순한 학생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들 때문이야. 형 때문이고 어머니 때문이라고 욕심부리다 망한 거야. 이제 잘 됐네. 나는 아내도 잃고 돈도 잃고 세상에 망신까지 당하게 생겼어. 민호는 눈이 벌게져 소리쳤습니다. 회사 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민준 씨는 동생의 비난까지 받자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습니다. 너 뭐라고 했어? 네가 그렇게 큰 결혼 자금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이제 와서 모든 죄를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형 탓이지 누구 탓이야. 누가 계략을 꾸몄는데 누가 10년 동안 형수를 속였냐고. 이제 속 시원하냐? 집안 다 망했어. 두 형제는 서로에게 달려들어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에 앉아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원래도 별로 따뜻하지 않았던 집은 이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이 항상 자랑하던 가족에 저를 압박하는 데 사용했던 그것의 허약하고 위선적인 본질이 이제야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계산과 이익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익이 사라지자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아들에게 화풀이할 수 없게 되자 시어머니는 다시 저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액정에 뜬 번호를 보고 차분하게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나쁜 년,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에 가득 차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네가 이 집안을 다 망쳐놨어. 내 아들 직장 잃게 만들고 민호 장가도 못 가게 만들고 너는 정말 재앙 덩어리야.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저주할 거다. 저는 그녀가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숨이 차 헐떡일 때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가정을 망친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탐욕입니다. 제 행복은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어르신의 축복이나 저주는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귀한 두 아드님이나 걱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 통화 내용도 녹음해 뒀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협박하시면 제 변호사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만.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협박은 이제 제게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심었으니 이제 폭풍을 거둘 차례였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사 나간 후 월세방은 텅 비고 썰렁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한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거처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진이의 도움으로 저는 조용하고 녹지가 많은 지역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금방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밝고 깨끗했으며 공원이 내다보이는 작은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만의 새로운 집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얼마나 맑고 상쾌한지요. 이곳이 바로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곳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가구를 사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만 남겼습니다. 저는 제 취향대로 집을 꾸몄습니다. 거실 벽은 부드러운 민트색으로 칠하고 제가 좋아하는 풍경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크림색 소파와 따뜻한 털러그를 샀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지만 생명력이 강한 채송화와 페튜니아를 가득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커튼을 걷고 아침 햇살 속에서 활짝 핀 꽃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 즉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과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부드러운 동작과 깊은 호흡은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빌려왔습니다. 문학과 지식의 세계에 빠져들며 제 영혼이 채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제 미래를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주식 투자, 펀드, 부동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 돈을 나누어 일부는 안전을 위해 저축하고 일부는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 푼 한 푼 아끼기만 하던 멍청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돈이 저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가끔 주말에는 저 자신에게 짧은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한적한 해변을 찾아가 하얀 모래사장을 거닐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광활한 하늘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번의 여행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곁에 남자가 없어도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독신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삶을 더 즐기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주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동호회에는 자연 탐사를 좋아하는 젊은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당일치기로 교회로 나가 함께 등산을 하고 캠핑을 하며 요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산정호수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호회의 오래된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훈 씨에 대한 제 첫인상은 성숙하고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정도 많았고 건축가였습니다. 키가 크고 햇볕에 자주 나가서 피부가 약간 검게 탔지만 특히 눈이 아주 맑고 총명함과 유머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텐트를 치느라 분주한 동안 저는 단단한 땅에 팩을 박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있을 때 지훈 씨가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여기 땅이 돌이 많아서 요령이 좀 필요해요. 그는 제 손에서 망치를 받아들고 몇 번의 단호한 망치질로 팩들을 제자리에 깔끔하게 박았습니다. 그는 전혀 뽐내거나 잘난 체하는 기색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일을 마친 그는 저를 돌아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다 됐네요. 다음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땅을 고르시면 될 거예요. 그날 야유회 내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건축, 역사부터 식물 종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건물들의 아이디어, 영감을 얻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났던 여행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진실함과 경청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 직장이나 취미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들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매우 편안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행 이후 우리는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그는 저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거나 미술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했고 때로는 그저 맑은 날 호수공원을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점차 저는 마음을 열고 그에게 제 과거, 지나간 결혼 생활과 제가 겪었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가 불편해하거나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의 눈에는 어떠한 판단이나 동정도 없었고 오직 공감과 존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믿고 나눠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마주하고 극복해낸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과거는 당신의 일부예요. 그것이 오늘의 당신, 이토록 강인하고 존경스러운 여성을 만든 거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오직 현재와 미래의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한 남자가 제가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아닌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봐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서두르거나 공허한 약속 없이 자연스럽게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행복이 다시 한번 저에게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삶이 점점 나아지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민준 씨의 가족이 스스로 만든 수렁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들은 제가 일부러 찾아본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 수진이가 제가 떠나기로 한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는 듯 저에게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도덕성 스캔들로 해고된 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무직 업계에 아내를 속인 탐욕스러운 남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팀장에서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육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때로는 배달 대행 기사로 일했습니다. 예전에 그와 어울려 술 마시던 친구들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무도 파산한 사람과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이 끔찍하게 빠졌고 얼굴은 항상 초췌했으며 예전의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황도
낳을 것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파혼하고 큰아들이 실직하는 충격을 겪은 후 그녀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고혈압, 관절염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서 오던 풍족한 지원이 끊기자 그녀는 직접 시장에 나가 채소 한 단, 생선 한 마리를 사기 위해 한 푼 한 푼 따지며 싸워야 했습니다. 예전에 그녀의 집에 놀러와 화투를 치고 수다를 떨던 동네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다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등 뒤에서 그녀의 가족 이야기, 착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치욕과 궁핍, 그리고 병만은 단 몇 달 만에 그녀를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희망이었던 민호는 인생 역전의 꿈이 깨진 후 좌절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하루 종일 빈둥거렸고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모자는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퉜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가 말해주길 사람들이 민호가 조폭들에게 집까지 찾아와 빚 독촉을 당하고 무릎을 꿇고 빚을 갚게 해달라고 비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가끔 민준 씨는 여전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늘어놓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제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평행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탐욕과 배신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었고 그들이 남은 인생 동안 스스로 곱씹어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저와 지훈 씨의 관계는 평온하고 견고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화려한 약속이나 비싼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귀중한 것, 즉 안정감과 절대적인 존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직업과 열정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인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서로를 알아간 후 지훈 씨는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는 소나무 숲이 우거진 대관령으로의 여행 중에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촛불과 장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와 함께 집을 이해와 나눔이 있고 어떠한 거짓도 없는 진정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갈래요?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호숫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소박하지만 매우 따뜻하게 열렸습니다. 하객은 양가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직접 디자인해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가 서약하는 말을 들으며 그의 옆에 서서 저는 제가 올바른 사람, 제게 속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결혼 소식은 당연히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전해주길 한 공통된 친구가 그녀에게 민준 씨의 SNS 페이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 결혼식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씁쓸함과 후회가 가득한 글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는데 소중함을 몰랐다. 행복하길 바란다.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도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들의 뒤늦은 후회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저 지나간 과거를 상기시켜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알림 정도로 여겼습니다. 결혼 후 저와 지훈 씨의 삶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는 제 직업상의 모든 결정을
항상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격려와 그동안 쌓아온 재정 지식 덕분에 저는 과감하게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제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수진이와 함께 작은 미디어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둘의 노력으로 회사는 점차 안정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몇 년 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는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직업적 성공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저로 하여금 어려웠던 시절을 잊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저로 하여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와 경험을 사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특히 경제적 폭력을 겪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및 몇몇 변호사 친구들과 함께 자유의 돛이라는 이름의 작은 자선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유해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및 소액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신분을 공개한 제 이야기는 강력한 영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월급을 모두 빼앗겨 술과 도박에 탕진당하는 노동자도 있었고, 지식인이지만 남편에게 재정을 철저히 통제당해 단 한 푼의 개인 자금도 허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었으며, 저처럼 속아서 시댁의 재산을 빼앗길 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속에서 예전 제 모습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저는 공감하고 나누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매님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자신만의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 강연에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둘째,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희생하지 마세요. 희생은 존중받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의 돛 기금은 점점 더 발전하여 많은 불행한 삶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때 소심하고 두려워하던 여성들이 이제 자신감 있게 자신의 두 발로 서고 새로운 직업을 찾고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을 보며 저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행복은 많은 돈을 벌거나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행복, 긍정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행복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항상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기금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활동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여성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고 긴밀해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낭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랑을 전파하는 길 위에서의 동행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와 지훈 씨는 베란다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페투니아 꽃의 향긋한 내음을 실어왔습니다. 도시가 서서히 불을 밝히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 지훈 씨를 돌아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훈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쥐며 말했습니다. 왜 믿기지 않아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이상을 받을 자격도 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잃어버린 10년의 청춘을 눈물과 고통 그리고 분노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제가 관객이 되어 다시 보는 낡은 영화처럼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만약 민준 씨의 배신이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여전히 거짓 행복의 껍질 속에서 안주하는 멍청한 아내였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코 독립의 가치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꿈을 샜기 위해 안전지대를 벗어날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남자, 지훈 씨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추락은 알고 보니 제 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탈바꿈시키고 더 강하고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사람에 대해, 인생에 대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가치에 대해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때 저를 해쳤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자책, 후회 속에서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통쾌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이 인생의 공정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느낄 뿐입니다. 각자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은 탐욕과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 끝에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족쇄에서 제 자신을 해방시켜 현재에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저는 제 영혼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폭풍우를 지나 평온한 항구에 도착한 한 여성의 평온함을요. 몇 년 후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자선 기금도 운영할 수 있는 견고한 팀이 꾸려졌을 때 저와 지훈 씨는 큰 꿈을 실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오피스텔을 팔고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교회의 땅을 사서 우리만의 집을 직접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푸른 정원으로 둘러싸인 붉은 기와지붕을 얹은 2층 집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직접 건축의 모든 선을 그렸고 저는 벽돌 하나, 가구 하나를 직접 골랐습니다. 우리 집은 시멘트와 철근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 그리고 공동의 꿈으로 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겨울에 우리가 앉아 책을 읽는 따뜻한 벽난로가 있습니다. 주방은 넓어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큰 서재가 있어 우리가 함께 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만 행복으로 가득 차 흘러갔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함께 운동을 합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밭을 갈고 채소를 심고 장미와 국화 화단을 가꿉니다. 주말에는 종종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여 야외 바비큐 파티를 엽니다. 정원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과거에 수많은 고통과 눈물의 근원이 되었던 5억 원이라는 돈은 결국 배신자와 함께하는 차가운 아파트를 사는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저에게 각성과 자유, 그리고 몇 배나 더 빛나는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계기이자 초기 자본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집의 가치가 크기나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평온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지만 다행히도 다시 시작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멍청한 아내에서 자립적이고 행복하며 사회에 유익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진정한 의미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 이야기의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